법무부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죄 판결 받는 법 중에 대학 교수 장학금 사기 무죄 사건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자 피고인은 대학 교수이자 이 사건 당시에 공대 학부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사실은 이 사건 당시 학부장이었던 피고인이 실제로 조교로 일하지 않을 한 해 8명의 대학원생을 조교로 위촉해서 피해자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조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편취 금액이 2억 원입니다. 사안이 아주 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벌금 700만 원 구약식을 합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검사가 구약식을 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구약식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이 되면서 기록 전체가 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담당 판사가 기록 전체를 보면서 그래 벌금 700만 원 맞겠어. 그러면 약식 명령을 발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보기에 이거는 벌금형 선고할 사안이 아니야. 또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야. 그렇게 판단을 하면 통상해부를 하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벌금 700만 원 구약식을 했는데 판사가 통상해부를 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구약식 사건에서 통상해부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판사가 보기에 이거 유죄 아니야. 내가 보기엔 무죄 같아. 그렇게 판단할 경우. 두 번째는 법원이 보기에 유죄 맞아. 그런데 벌금형 사안이 아니야. 최소한 징역형 받아야 될 것 같아.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경우에 통상해부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통상해부가 됐단 말이죠. 사실은 검사가 벌금 700만 원 구약식 할 때부터 저는 이게 통상해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우선은 검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편취 금액이 2억 원이고 피해자가 대학인데 이게 인정이 되면 벌금 700만 원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최소한 징역형이 놔야 되는 사안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검사가 구약식을 했다. 판사가 보기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건에서 저희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격렬하게 무죄를 다투었고 여러 증거를 제출하면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단 말이죠. 판사가 그걸 보면 이게 유죄라고 판단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가 이 사건을 통상해부를 한 것은 판사가 보기에도 이 사건은 유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뢰인한테도 이 사건이 통상해부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은 통상해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통상해부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고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서 결코 무죄는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 대학 공대 조교 장학금 운영 시스템이 참 특이했습니다. 각 공대 학부마다 장학금 받을 조교를 선정을 하는데 그 숫자가 물론 한정이 돼 있었죠. 이 사건 학부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선정이 되게 돼 있는데 8명이 조교로 위촉돼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8명 조교의 계좌에 장학금이 입금이 되면 그 조교는 10%만 자기한테 남기고 나머지 90%를 학부 계좌로 다시 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학부에서 조교로 활동한 사람이 8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30여 명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부는 그 90%의 장학금을 다시 받아가지고 먼저 30여 명에게 일한 형태 및 시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희한한 시스템이죠. 왜 이래 할까?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일하는 조교 한 3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교로 선정된 인원이 8명이잖아요. 그 8명 조교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다시 모아가지고 실제로 조교로 일한 30명 조교에게 분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 대학 공과대학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해서 저희 의뢰인이
학부장이 되기까지 한 12년 이상 동안 운영이 돼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도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30명 조교가 실제로 조교로서 활동을 했다면 30명 조교한테 그 일한 만큼 장학금 주면 되지. 왜 8명을 선정해서 8명에게 장학금 주고 그 조교들이 받은 장학금을 다시 학부에 주고 학부가 다시 이를 30명 조교에게 분배를 하는 이런 시스템을 채택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 피해자 대학이 장학금 수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장학금 수혜 비율이 무엇이냐? 교육부가 매년 대학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5% 정도 차지하는 게 장학금 수혜 비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대학에서 그 해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 대학은 1,000만 원만큼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준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그 지급된 만큼의 장학금은 장학금 수혜 비율에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대학에서 장학금을 1년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 중에 600만 원은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지급이 되었다. 그러면 600만 원은 장학금 수혜 비율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에서 설사 1년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중복 수혜된 장학금 600만 원이 빠져서 400만 원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학부에 장학금이 지급되는 학생은 1년에 8명이란 말이죠. 그럼 1인당 60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면 68, 48, 4,800만 원 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교육부의 장학금 수혜비를 평가해서 4,800만 원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단, 이 평가에서는 장학금을 지급받는 8명이 기존에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만이 4,800만 원 의 장학금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교로서 실제로 일한 조교가 30명이다 봅시다. 근데 공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장학금의 종류가 많아요. 30명 중에 분명히 이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1,6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피해자 대학에서 장학금 수혜 비율은 4,8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뺀 3,200만 원어치만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학 공과대학에서는 교육부의 장학금 수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수의 학생에게 기존에 장학금을 받지 않고 있는 8명의 학생을 선정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조교로 일한 학생이 3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모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8명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다시 모아가지고 30명에게 일의 형태 및 시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의 12년 이상 이 사건 대학 공과대학에서 시행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육부에서 그 시행하는 대학 평가의 1기준인 장학금 수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건 대학 공과대학에서는 10여 년 이상 이렇게 편법적으로 조교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대학 전체의 장학금 수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교 제도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학 측은 이를 알고 있겠죠. 그죠? 대학 측이 이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학을 속이고 장학금을 편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냐 말이죠. 참 상식 아니겠습니까? 재판에서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변론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위촉한 조교가 조교로서 활동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피고인이 위촉한 조교가 조교로서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대학을 속인 게 도대체 뭐죠? 피고인이 위촉한 조교가 조교로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대가로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대학을 어떤 측면에 속였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위촉한 조교가 조교로서 활동을 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명의 조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주장을 했냐고 하면 조교의 그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6명의 조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조교의 신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피의자입니까?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교는 자기가 조교로 위촉돼서 자기 계좌로 장학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10%만 남기고 다시 학부 계좌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장학금 자체가 편취 금액이라고 한다면 조교는 대학으로부터 이 돈을 편취하는데 역할 분담을 했잖아요. 자기 계좌를 빌려주고 조교로서 위촉되고, 근데 사실 조교로서 활동을 안 했다라는 주장인데, 그러면 최소한 이 사건 사기 사건에서 방조범의 지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6명의 조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을 했단 말입니다. 최소한 방조범이라고 한다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을 하고, 중요한 거는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6명의 조교를 조사를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6명의 조교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작성된 조서로서 위헌수의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6명의 조교 전부를 정인신문을 해서 이 6명의 조교가 실제로 조교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중요 전제가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실의 중요한 전제는 피고인이 위촉한 조교들이 조교로서 일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피고인이 위촉한 조교들이 조교로서 일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주장의 주요한 전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교로 위촉된 조교들이 실제로 조교로서 근무를 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지도교수의 확인서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하는 대학이 이러한 편법적 조교 운행 시스템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그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대학에서도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고위의 위원회가 대학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교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야, 이거 조교 제도 운영 시스템이 너무 편법적이야,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회의록이 기재된 게 있었습니다. 그 회의록을 찾아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 교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조교제도 개선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문도 제출을 했고, 그리고 계열행정위원회라는 것도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 공과대학은 조교 그 운영 시스템이 너무 편법적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제안을 한다, 그 회의록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연구부총장 그리고 공학계열 부총장 이 두 분에 대해서 정인신문을 했습니다. 정인신문을 통해서 대학이 편법적인 조교제도 운영 시스템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라는 것을 입증을 했죠. 결국 이 사건 당시에 총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편법적 조교 운영 제도 개선 움직임이 있었고, 이후 결국 조교 운영 제도가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것이죠. 그 말은 뭐냐? 이 사건 당시에 대학 총장 그리고 학교 법인이 편법적 조교 운영
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했으니까 기망이 없다라는 거죠. 피해자가 편법적 조교 운영 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기망이 있었단 말입니까? 기망이 없었음을 입증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대부분 판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덕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면사무소 직원이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면에 이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으로부터 이제 돈을 지급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면의 소유 경비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직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뿐만이 아니고 사기로도 기소가 됐겠죠, 그죠? 근데 사기의 점에 관해서 대부분은 아무리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면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면의 소유 경비에 사용했는데 어디에 불법 영덕의 의사가 있느냐? 그러면서 면사무소 직원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다라는 거죠. 이 판례 사안하고 우리 이 사안이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도 대학 자체의 장학금 수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교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돈을 단 한 푼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불법 영덕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냐 말이죠. 대부분 이 판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불법 영덕의 의사가 없어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들을 인용을 하면서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에도 불법 영덕의 의사가 없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심 모두 변호인인 저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의뢰인인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고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대 학부장이 높은 감투가 아니에요. 학부의 행정 잡무를 처리하는 보직입니다. 교수들이 자기 연구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행정 잡무 처리하는 직책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교수도 일을 맡으려고 안 한 거죠.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봉사한다는 정치로 2년 동안 학부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학부의 한 교수가 이렇게 편법적인 조교 운영 제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대학이 어떻게 했냐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를 해요. 그러면 검사가 조금이라도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애초에 기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가 대학이고 편취 금액이 2억 원이나 되는데도 검사는 700만 원 구약식을 했다라는 거죠. 양형 기준상 피고인이 2억 원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검사는 700만 원 구약식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검사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구약식을 하면 혹시 정시재판 청구를 안 해서 확정이 될 거를 기대를 한 거죠. 자신이 없으면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소를 했냐 말이죠. 이게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검사할 때 만난 검사 또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만난 검사 중에 소위 말하는 강성검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강성검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검사가 강성검사라면 강성검사가 전혀 나쁜 게 아니죠. 그만큼 의지가 있고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는 그런 검사겠죠, 그죠? 근데 검사 중에 얼치기 강성검사가 있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겠지만 이 세상 정의는 자기 혼자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나쁜 놈 그러면서 그냥 기소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소위 얼치기 강성 검사 때문에 기소된 피고인은 수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수사기간이 2년, 1심 재판기간이 1년, 2심 재판기간이 10개월입니다. 합계 3년 10개월입니다.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기간인 3년 10개월 동안
저희 의뢰인은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이후 무죄 확정 판결이 됐다 해서 그렇게 겪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까? 보상이 안 됩니다.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분 대학 교수예요. 3년 10개월 동안 열심히 인류를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분이 3년 10개월 동안 제대로 연구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연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의 기소가 잘못되면 이렇게 한 시민이 장기간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사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